시대를 향한 발언, 그래서 세상에, 사회에 내가 이야기하고 싶고 알리고 싶은 이야기들, 그러한 것들을 사진으로 알리고자 하는 그러한 사진가들이 있죠. 그래서 보편적인 다큐멘터리 사진가들은 이러한 성향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명감을 갖고 이 시대의 어떤 구석구석에 있는 이야기들, 사람들이 알고 이 문제점을 갖다가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방안을 한번 모색해보자, 이러한 사명감을 갖고 작업하는 작가도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바스티앙 살가도라고 합니다. 가장 정석적인 다큐멘터리 사진가예요.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표준적인, 또 전통을 그대로 잘 계승한 그러한 사진가입니다. 지금 이 보시는 장면은 브라질의 노천 탄광을 찍은 겁니다. 저 개미 같은 모습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저 사다리를 타고 저 바다까지 내려가서 푸대에다가 진흙과 바위를, 돌덩어리를 짊어지고 꼭대기에 와서 내려놓고 다시 내려가서 하루에 수십 차례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세바스티앙 살가도는 원래 경제학도였어요. 브라질 출신입니다. 그리고 경제학으로 박사학위도 땄습니다. 박사학위를 딴 다음에 커피 협회 쪽에, 세계 커피 협회 일을 하면서 아프리카의 커피 재배 현장을 방문하게 돼요. 그러다가 아프리카에서 기근에 허덕이는 아프리카인들을 보게 돼요. 때마침 부인이 같이 동행을 했는데 부인이 아마 카메라를 갖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때까지 세바스티앙 살가도는 사진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부인의 카메라를 빌려서 기근에 시달리는 아프리카인들의 조금 그런 빈곤한 모습, 조금 남루한 모습을 사진에 담기 시작해요. 그러고는 돌아왔는데 그 사진이 그때 행위와 그 사람들이 계속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학자로서 이런 경제를 얘기하기보다는 현장에서 사진으로 이러한 현황을, 이런 제3세계에서의 그 착취당하는 그 노동의 현장,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면 어떨까 하면서 사진가로 직업을 바꾸게 됩니다. 그게 30세, 31세. 그래서 가장 FM적인, 가장 스탠다드한 다큐멘터리 사진가예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사진의 가장 정형적인 그런 모범은요, 여러분들 라이프 잡지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아마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실린 사진들이 다큐멘터리 사진의 가장 전형적인,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진을 갖다가 포토 스토리, 포토 에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서술의 방법이 문학에서 기승전결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러한 방법이 사진에서는 똑같이 풀어나가게 적용하는 게 안 맞겠죠. 그래서 사진적인 서술의 방법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틀을 갖춘 게 바로 화보 잡지, 라이프와 유럽에서 뷰라든지 다른 비슷한
그 내용을 갖고 있는 잡지들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대표적인 게 유진 스미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통파의 어떤 그 다큐멘터리의 접근 방법, 그것을 갖다가 현대에서 그대로 구현하는 게 바로 세바스찬 살가도예요. 이 노천 탄광은 브라질에 있는데 굉장히 뚝 떨어져 있는,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노동자들이 숫자가 일일 동원되는 숫자가 5만 명, 넓이는 축구장의 2배 정도의 면적, 그리고 이들은 일에 짊어지는 흙과 돌의 무게가 1인당 30kg에서 40kg의 흙과 돌덩어리를 자루에 넣고 사다리를 타고 꼭대기까지 운반을 합니다. 그럼 그 흙과 돌 사이에서 금을 채취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렇게 해서 1회에 올라오면은 거기서 얻는 대가가 60센트, 한국 돈 7,000원, 8,000원, 하루에 60번 왕복을 한답니다. 노동자 중에는 10대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의 보편적인 일들은, 다큐멘터리 사진가들이 찍는 보편적인 일들은 세상의 틈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 일들을 갖다가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특히 세바스찬 살가도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제3세계에서 노동의 착취에 의해서 시달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좀 그 안타까운 모습을, 노동자들의 실상을 갖다가 많이 찍었습니다. 또 기근에 시달리고 내전에 시달리는 그런 아프리카의 참상 역시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래서 세바스찬 살가도는 가장 정석적인 다큐멘터리 사진가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세바스찬 살가도의 그 사진을 지금 갖고 온 이유는 다음 작가와 여러분들이 비교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먼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합니다. 최근에 그 자료를 검색해 보니까 그 제3세계 노동의 현장,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의 삶, 또 아프리카의 기근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러한 모습을 찍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본인한테 데미지가 컸는 모양이에요. 왜? 너무 어려운 사람을 너무 가까이서 찍다 보니까 본인이 병들어가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까지 가서 의사가 더는 사진을 찍지 말라고 그랬답니다. 특히 사람을 대하면서 처참한 그러한 모습을 갖다 더 이상 사진에 담지 말라고. 그래서 최근에는 사람을 직접적으로 찍는 사진보다는 환경의 사진, 그러니까 뭐 아마존에 그 밀림이 사라지는 그러한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사람을 직접 대하지를 않잖아요. 환경 파괴의 모습을 갖다 풍경으로 찍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가한테 데미지가 좀 덜 간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마틴 파라고 하는 영국의 사진가입니다. 다큐멘터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도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작품들이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마틴 파의 시리즈 중에 라스트 리조트, 그래서 휴양지, 영국 휴양지의 어떤 모습들을 사진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어떠한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 선배들의 작품을 그대로 계승해서 전개가 되는
사진이 있어요. 방금 전에 봤던 세바스티앙 살가도의 얘기입니다. 또 그 시대에 새로 나온 경향들,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을 해서 진행이 됩니다. 이거 사진도 그렇고 회화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보시는 마틴 파의 사진이 다큐멘터리의 주류는 아니에요. 한 부분이에요. 역시 다큐멘터리는 방금 전에 봤던 세바스티안 살가도 스타일의 정통적인 다큐멘터리의 세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마틴 파의 작품이 이전의 다큐멘터리하고는 어떠한 차별화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사진가들은 보편적으로 지구상에서 곳곳에서 벌어지는 분쟁, 국가와 국가의 분쟁, 또 그 나라에서의 내분, 또 지역마다 열리는 어떤 이벤트성의 어떤 행사, 또 세계 곳곳에서 펼쳐지는 어떤 사고, 이런 것들을 찍어 나가는 것이 다큐멘터리 사진가들의 보편적인 작업의 방식이에요. 그러던 것이 시대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다큐멘터리 사진가들이 보편적으로 자신의 작품을 펼칠 수 있었던 영역은, 매체는 신문사, 잡지사, 특히 잡지사 중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화보 잡지, 라이프가 그 엄청난 발행 부스를 자랑했던 라이프 잡지가 2000년도에 폐간되게 됩니다. 왜? TV의 등장이에요. 동영상의 등장이에요. 더 이상 그 사건과 그 행위와 그 현실이 매체에서 프린트되고 인쇄된 사진을 보기 이전에 텔레비에서 다 방영이 된 거야. 1990년대 걸프전이 벌어집니다. 실시간으로 전투의 상황이 텔레비에서 중계가 돼요. 그런 시대의 사진가가 시대의 목격자, 이 시대를 목격했어요. 사진으로 담고 며칠 걸려서 인쇄로 보여주고, 시대에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다큐멘터리 사진가의 상당수는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일할 터전이 많이 없어지는 거야.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택한, 그 중에 선두주자의 마틴 파가 택한 것이 바로 예술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다큐멘터리적인 요소와 예술적인 요소를 갖다가 같이 섞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다큐멘터리 사진가들은 대상이 정해져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만져지는 대상들이에요. 근데 마틴 파가 사진적인 대상은요, 추상의 개념이에요. 이 시대의 성향입니다. 이 시대 트렌드, 상황이에요, 상황. 물질 그 자체가 아니야. 사람 그 자체가 아니야. 그 공간과 사람과 물질이 만들어내는 그 상황이 새로운 다큐멘터리 사진가들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여태까지 다큐멘터리 사진가들이 주장했던 그 부분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었어요. 뭐? 객관성. 객관성은 다큐멘터리 사진가들이 포기할 수 없는 본질적인 특성이에요. 다큐멘터리는 기록성이라는 본질적인 특성도 있지만 대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대상과 거리를 유지해야 돼요. 사진가 자체는 중립의 입장을 유지해야 되는 게 다큐멘터리 사진가의
본질이고 문법이에요. 그러다가 상황을 찍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이 시대에 새롭게 나타나는 어떤 경향, 상황을 개념적인 거잖아. 자기가 스토리텔링을 해야 돼. 예전에는 신문사 잡지사에서 어디 가서 뭘 찍어 구체적으로 지시했는데 이제 지시하는 게 아니야. 자기가 동시대에 어떠한 형상들이 지금 나타나서 벌어지는가, 그것을 관찰하다가 자기가 주제를 잡아. 그리고 자기가 스토리텔링을 써. 어떻게 찍어 나가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주관성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주관성. 주관성이라는 것은 다큐멘터리의 정반대쪽에 있었던 거예요. 객관성의 정반대가 주관성이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존 사코프스키 얘기를 할 때 현대사진은 공적인 데서 사적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그것이 예술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다큐멘터리 역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공적인 데서 사적으로 바뀐다는 것은 개인적인 시각으로 대상을 바라본다는 얘기죠. 기존의 자세를 벗어나는 겁니다. 왜? 새로 변화하는 이 시대에 맞춰서. 그래서 굉장히 자기식으로 대상을 해석하고 있어요. 이게 유원지의 모습인데, 여기서는 이 유원지가 다 이렇게 어수선하고 지저분하고 혼란스럽고 이런 데만 펼쳐져 있을까요? 아니에요. 유원지 중에서는. 그쵸? 평화롭고 안락한 그러한 유원지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작가는 지금 지극히 주관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자기 생각에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보게 되면요, 렌즈 가상자리에 링 플래시를 달아요. 그래서 앞에서 바로 칩니다. 스트로브를 촬영하면서. 앞에서 스트로브를 밤도 아닌데 칠 경우에는 어떠한 현상이 생기느냐면, 앞에 라이트를 맞는 그 대상이 굉장히 돋보이되고 강하게 보여져요. 강조가 돼요. 그래서 일종의 하나의 사진적 시선의 폭력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기존의 다큐멘터리에서 절대 허용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마틴 파 작품의 특징은 컬러입니다. 컬러. 지난번 제가 뉴 컬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미국의 조엘 메로위치, 케이프 코드라고 하는 미국 동해안의 휴양도시를 찍어서 케이프 라이트라고 하는 사진집을 발간함으로써 사진사의 한 줄을, 한 획을 긋는 사진가가 있었습니다. 이 마틴 파는 미국의 뉴 컬러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조엘 메로위치, 그리고 윌리엄 이글스턴 이와 같은 뉴 컬러의 컬러를 갖다가 가져와서 영국식으로 해석을 해요. 여기서 마틴 파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이 원색은 소비의 원색이에요. 욕망의 원색이에요. 마틴 파가 추구하는 것은, 알리고 싶었던 것은 소비의 욕망이거든요. 무분별하게 드러내는 그런 폭력적인 소비의 욕망을 갖다가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틴 파 이전에 다큐멘터리에서의 컬러는 드물었습니다. 주로 흑백이었어요. 왜? 컬러는 강하잖아요. 다큐멘터리의 본질은 아까 말씀드렸죠.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한다. 특별하게 강조하지 않는다. 특별하게 관객을 유도하고 끌고 가지 않는다. 다만 제시할 뿐이다. 보고 해석하는 건 관객의 몫이다. 그래서 마틴 파는 기존의 다큐멘터리적인 시각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아까 얘기했던
주관성, 색의 과감한 도입. 그래서 마틴파의 사진을 갖다가 우리는 주관적 다큐멘터리, 포스트 다큐멘터리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들 새로운 부류의 다큐멘터리 사진가들은 작품이 이제 갤러리, 미술관 이런 데가 주된 고객이에요. 또 예술품 컬렉터. 그러니까 다큐멘터리인데 변형된 다큐멘터리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전통 다큐멘터리의 고객들은, 그렇죠? 어떤 사진 통신사, 신문사, 잡지사 거기서부터 고객층이 바뀌는 거죠. 독일의 사진가 요제프 슐츠라고 하는 사진가입니다. 이전에 두 사람의 시대를 향한 발언으로 두 작가를 봤고요. 이 요제프 슐츠는 다큐멘터리보다는 예술적인 시각이 좀 더 많은 파인 아트 포토그래퍼라고 볼 수 있어요. 사진을 몇 장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술 사진은 이래. 건조해. 재미가 없어. 독일의 뒤셸도르프 아카데미라고 있습니다. 현대 사진은 독일이 강세입니다. 그리고 현대 사진의 최고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진가들의 상당수가 뒤셸도르프 아카데미라고 하는 그 예술대학 출신이 많아요. 그 이유는 그 대학 교수로 베허 부부라고, 베른트 베허, 힐라 베허, 베허의 부부가 뒤셸도르프 아카데미 사진과 교수예요. 그들이 가르쳤던 제자들이 이 시대, 동시대의 현대 사진을 꽉 잡았어요. 점령했어요. 독일 사진이 왜 현대에서 강세를 띄었고, 독일의 유형학적 사진이 사진계뿐만 아니라 예술계를 강타하게 됐는지는 다음에 한번 따로 띄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요제프 슐츠는 바로 뒤셸도르프 아카데미의 1세대 베어가 직접 가르쳤던 그런 앙드레아스 구르스키, 토마스 러프, 토마스 스트루스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그래서 뒤셸도르프에서 토마스 러프한테 사진을 배웠다고 그래요. 토마스 러프는 베어 부부로부터 배웠고, 이 요제프 슐츠는 토마스 러프로부터 사진을 배웠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뭘 찍었나요? 자, 어떠한 작은 건물이 하나씩 있죠. 그렇죠? 특별하게 힌트가 없어요. 예술의 특징은 다 보여주지 않는다. 서서히 정체를 드러낸다. 관객이 서서히 눈치채게끔 그렇게 전개시킨다. 자, 수수께끼 풀두엇 한번 풀어나가 볼게요.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지금 가운데 뭔가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약간 경비실 같은, 초소 같은 얘의 정체가 뭘까요? 모양새는 다 달라요. 그렇죠? 얘의 정체는 뭘까요? 매표소. 이 허벌판에 있는 매표소는 여기가 관광지. 그래서 티켓. 그렇죠? 매표소. 근데 뒷부분이 어때요? 다. 뒷부분이 좀 허연 거는 여기도 비밀이 있는데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할 것이고요.
요거. 자, 방금 전까지 막연한 조그만 건축물이었어요. 낡은 매표소, 뭐 초소, 뭐 경비실, 뭐 이렇게 판단이 되는. 근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두안, 체인지, 익스체인지. 두안이란 뜻은 불어로 세관이란 뜻이에요. 체인지라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외국 여행 가면은 돈 바꿔주는.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힌트가 많이 드렸어요. 뭘까요, 얘는? 얘가 앞에서는 텍스트도 없었고, 그래서 그 건물들이 막연했는데, 얘는 텍스트는 어때요? 구체적이잖아. 세관이라는 건 뭐야? 어떨 때 세관이 있어요? 국경. 비행기 타고 우리가 어떤 나라에 들어갈 때 비행기에서 내려서 출입국 수속 밟으면서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관. 비자 보고 도장 찍고. 자, 그러면은 이 세관, 국경과 국경 사이에 있는 세관이에요. 그쵸? 근데 지금 얘가 어때요? 지금 가동되는 것 같습니까? 쓰여지는 것 같아요? 사용한 지 오래된, 이용된 지 오래된 낡은 모습으로 저기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질문, 돌발 퀴즈. 여기는 어떠한 나라와 어떠한 나라 사이의 경계 초소일 거예요? 세관일까요? 유럽. 그렇죠. 왜? 유럽이 연합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필요가 없어지죠. 네. 근데 정답을 너무 그렇게 빨리 얘기하면은 다음부터 저쪽을 보고 이렇게 틀린 답을 유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눈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너무 일찍 정답을 내놓으셔서 제가 이걸 좀 더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그래서 관객으로 하여금, 학생으로 하여금 궁금증을 더 증폭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패를 딱 까는 거야. 자, 맞습니다. 지금 여러 국경과 국경의 초소가 등장한다는 것은 국경 사이의 초소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는 얘기예요. 그거 제일 많은 지역이 땅덩어리에 비해서 제일 많은 국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대륙이 유럽이죠. 그렇죠? 자, 그럼 이 작가는 뭘 얘기하고자 했을까요? EU가 유러피안 유니온 1994년에 결성이 됩니다. 12개국이 모여서 EU를 갖다가 출범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경계에서 비자를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주고 했던 그 초소들이, 세관들이 하루아침에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용도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방치된 겁니다. 자, 다큐멘터리성의 사진가들은 굳이 내용을 어렵게 찾아보지 않아도 사진을 보면은 대충 알아요. 이 사진가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나. 근데 예술 사진이라는 것은 너무 쉽게 정체를 폭로하지 않습니다. 쉽게 정답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덤덤하게 관객이 서서히 비밀을 풀어나가게끔 전개를 시키죠. 그리고 중간쯤에서 힌트를 주기 시작하죠.
아까 두안이라고 하는 세관의 어떤 불어의 그 간판, 아래 체인지라고 하는 그러한 돈을 바꿔주는 어떤 사인판, 이런 것을 통해서 중간에 우리한테 주는 힌트예요. 자, 이 작가는 유럽의 용도 폐기된 경비, 초소, 세관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자 했을까요? 유럽의 국가와 국가 사이의 경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죠. 수천 년의 역사와 그 나라와 나라 사이의 분쟁과 어떤 충돌, 이런 것을 통해서 경계선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을 어느 날 허물어뜨린 거예요. 없었던 일로 한 거예요. 그건 뭐냐? 국가와 국가는 민족이 달라요. 언어도 달라요. 풍습도 다릅니다. 문화도 달라요. 근데 단지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한 나라가 된 거예요. 수천 년 동안 만들어진 국가와 국가 사이의 정체성을, 역사를 어느 날 없었던 걸로 하고, 앞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경 없애야 되고, 화폐 같은 동일화폐 써야 되고, 그러한 규정을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라의 정체성, 역사, 민족성이 앞으로 서서히 없어지겠죠. 앞으로 30년 후에, 50년 후에 프랑스, 독일, 이태리, 그러한 오리진들이 그때도 남아있을까요? 프랑스 사람, 독일 사람, 이태리 사람, 스페인 사람, 서서히 경계가 없어지면서, 허물어지면서 유럽 사람이 되겠죠. 유러피안이 되겠죠. 이 작가는 여기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테크닉적인 비밀이에요. 형태상으로 봤을 때 뒷배경이 어떤가요? 초소 뒤에 펼쳐져 있는 배경이 흐리어 있죠. 작가의 전략입니다. 작가는 아까 그 로레타 룩스처럼 자신만의 전략을 여기 투입했습니다. 뒷배경을 흐릿하게 탈색을 시킵니다. 그 이유는 얘를 주목하기 위해서예요. 얘한테 시선이 가게 주목시키기 위해서, 또 얘는 여기서는 초소지만 작품상에서는 뭘 대변으로 하느냐면 그 나라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야. 그 나라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야. 그 나라의 역사와 정체성이 이제 EU의 통합 때문에 남루한 모습으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슬픈 모습으로 존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후에는 얘도 없어지고 나라의 역사도 점점 되새겨지겠죠. 요제프 술츠는 뒷배경을 흐리게 희미하게 함으로써 앞에 있는 이 초소, 세관 초소를 주목하게 하고, 또 현실, 뒷배경을 현실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분리시켜서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역사를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이 나라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